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10강째로 들어갔죠. 어, 이 경기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 인식했죠. 이런 항상 경제학을 인문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 강의에 아주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학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것이니까 잊지 말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저번에 이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역사학파 경제학 있었고 그 역사학파 경제학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두 경제학 사이에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가치 판단 논쟁이고 하나는 방법 논쟁이었다. 가치 판단 논쟁은 경제학이 이 도덕적 가치를 이렇게 수용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바로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고 가치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학이 도덕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그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방법 논쟁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을 연구할 때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는 이제 논리적 방법을 택하고 논리적 방법의 가장 발전된 모습이 수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수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활동은 보편적으로 하지만 그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이 즉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기보다도 그 역사 그 나라의 구체적 역사적 어떤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이죠. 맥락이죠. 여기에 따라서 경제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방법보다는 오히려 바로 역사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 자, 이 논쟁에서 그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경제학에서 도덕을 추방하는 것.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경제학이 아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어떤 그 논쟁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도경제학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생각해야 그게 과학적이라고 보고 있죠. 자, 이러한 전통을 후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경제학이 제도경제학자인데 이 제도경제학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이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쾌락주의 즉 헤도니즘 전통은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제도경제학은 경제학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 도덕적 규범을 경제학 연구 안에 포함시킨다는 그 내용이었죠. 그럼 그 내용을 오늘 이어받아서 그럼 제도경제학은 취하고 있는 도덕적 어떤 입장은 무엇인가? 도덕적인 것을 경제학에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도덕적 규범이 크게 도구적 가치와 이성적 가치 이게 있는데 오늘은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 165페이지가 되겠죠.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규범이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인문학적 질문은 여전히 삶의 목적,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이 바로 경제학에 연결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즉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항상 경제학은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고 이 챕터에서는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아주 윤리학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도덕적 판단은 과연 경제학이 그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그래? 앞에서 얘기는 두 개가 있지, 그지?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이유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과관계 앞에서 배운 거죠. 그림 3-3이 나왔죠. 교과서에서 앞에 쓰있죠. 그죠? 이 3-3의 어떤 그 총체론을 다시 한번 더 다시 끌어옵시다. 자, 두 번째부터 먼저 봅시다. 경제와 도덕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총체론에 따르면 그죠? 이 문화와 정치, 기술, 본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그렇죠? 분리될 수 없고 중첩되어 있죠. 이거는 배웠죠. 그죠?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경제를 진화시키고 또 그 경제가 다시 각 요인에 그죠? 피드백해서 또 새롭게 경제가 진화하고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많은 요인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서로 중첩되어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즉 경제와 즉 경제 그다음에 도덕은 역시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도덕을 따로 떼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제도경제학은 인과론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부터 경제학이 도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리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그죠? 경제적인 어떤 그 삶뿐만 아니라 그죠? 즉 먹고 사는 경제적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협력하는 정치적 삶이 있고 또 생각하고 묘사하는 문화적 삶 이 모든 것들이 앙상블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바로 그림 2에서 보듯이 그죠? 여기서 보듯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그 관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항상 조화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 문제 많죠? 그죠? 저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꼴찌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단순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기도 힘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살아라면은 두 번 태어나라면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거예요. 그죠? 참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니까 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도덕적 규범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려면 도덕적 규범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인간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 도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또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또 도덕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학이 도덕을 무시하면서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그런데 이러한 도덕이 어떤 그 불변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각 나라가 처하는 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의 어떤 모습이 서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 자체도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연애를 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모두가 중매결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과 윤리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결혼하기 시작할 때는 막 연애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반반. 나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지만 또 우리 친구들 중매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도 중매 결혼이었고 다 연애 결혼이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도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죠. 변하기 때문에 바로 도덕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다시 이 고정되지 않는, 즉 불변이지 않는 계속 변하는 이 도덕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자, 이제 경제학이 도덕을 포함해야 되고 그 도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도경제학의 도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 그 제도경제학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죠? 가치 판단 논쟁과 바로 방법 논쟁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됐죠. 자, 이 보십시오.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을 이제 오른쪽 그 표에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학은 바로 뭘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좋은 삶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 좋은 삶은 뭡니까? 중용과 평등, 정의. 그야말로 도덕적 가치죠. 알겠죠? 자, 일단 제도경제학은 도덕적 판단을 중시한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이제 제도경제학의 어떤 도덕적 판단에 대한 기초를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표 1-4를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저 앞에 얘기죠. 항상 공부할 때는 앞에서 배운 걸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앞에 잊어버리고 생각하기 싫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억해내고 한번 되짚어보는 거, 되짚어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한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어떤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되짚어봐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되짚어 보니까 이제 경제학이 이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 비주류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 있는데, 제도 경제학을 보세요. 바로 유한계급론의 저자 베벌런과 제도 경제학의 저자 커먼스가 있죠. 즉, 제도 경제학 두 사람이 있는데, 베벌런과 커먼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먼스하고 베벌렌의 뿌리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철학자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쭉 나오겠어요.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잘 나와 있죠. 자, 철학자 존 듀이. 이 사람은 바로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학은 바로 인문학적 질문을 하고 여기서는 도덕적 질문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은 철학자 존 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물론 그 전까지 가면 누구였습니까? 예,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착 시키세요. 그러니까 결국 존 듀이는 어디에 젖줄을 떼고 있다. 2500년 전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존 듀이가 다시 누구에 영향을 미쳤다? 베벌렌과 커먼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데카르트, 즉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젖줄을 떼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데카르트,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시죠. 이 사람은 이분법을 갖다가 주장을 했다고 했죠. 그죠? 즉 정신과 육체, 사실과 관념과 물질, 정신과 육체, 그 다음에 객체와 주체, 목적과 수단, 이론과 자료, 연구와 실천, 사유와 경험, 또 규범과 실증을 엄격히 구분해서 서로서로 따로 나가야 된다. 따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법을 취했는데 철학자 준주는 아니다. 이 거부합니다. 즉 그 말은 앞에서 봤듯이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 준주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총체론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확인이 되죠. 자, 이런 총체론의 철학자 존 듀이의 생각을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존 듀이가 바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프래그머티즘. 이걸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존 듀이라는 철학자의 인식론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자, 이 프래그머티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용주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실용주의란 것은 뭐냐면은 본질론,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고 토대론, 모든 토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현상들을 전부 본질과 토대로 정리해서 환원시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토대가 아닌 우리 현실 생활은 전부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라.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듀이는 이게 문제다. 본질, 토대, 이거 맨날 봐봤자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현실들은 전부 문제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그 중요하지 않다고 배척해버리면서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말이야 본질 토대만 자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공부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본질론과 토대론을 거부하고 현장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바로 실용주의라는 그 해석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도구주의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도구주의, 인스트루멘털리즘, 즉 경제적 도구주의는 뭐냐면 경제 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대론과 본질론을 취하게 되면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냐 이거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가족이 먹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공부만 하겠다. 선비 정신. 이런 정신만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구주의예요. 경제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 사상입니다. 자, 존 듀이의 이제 인식론이 그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와 다르게 이제 이 양자를 다 포함하면서도 바로 그 존 듀이의 그 인식론의 이름은 바로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즉, 이 실용주의와 도구주의가 맞아. 그러나 이것이 뭐 좋으면 좋다. 밥만 먹여주면은 다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줘야 돼. 실용주의를 취하고 도구주의를 취하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독재나 독선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공동선 함께 선을 이루고 사회 정의롭게 이 실용주의와 도구주의를 구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프래그머티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편의주의, 임시방편주의, 뭐 무조건 뭐 밥만 주면 좋다 이런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프래그머티즘은 뭘 가지고 있다? 실용주의, 도구주의,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 공동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제도 경제학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프래그머티즘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이어받아서 베블렌이 도구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즉, 도구적 가치는 아까 얘기했죠. 경제활동은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공리공담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 이익만 추구해서 안 되고 인간 사회 전체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 즉, 공동체의 복지를 개선하고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도구적 가치는 우리가 어버이 본능이라든지 또 뭡니까? 한간 호기심 또 제작 본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좋은 본능의 표현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의례적 가치가 있어요. 세레모니얼 밸류. 이거는 이제 영리와 낭비를 지향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즐기는 것, 남과 다른 거 이러면서 달리하려 하면서 엄청난 낭비를 많이 초래하죠. 이런 걸 의례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는 개인에게는 유익하겠죠. 나는 기분 좋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죠? 과시하면서. 그러나 공동체 전체는 해로운 가치입니다. 이거는 바로
자기 고리 본능과 같은 나쁜 본능의 표현, 약탈 본능과 같은 그 본능의 표현이다. 자, 그 중에서 베블레는 도구적 가치를 취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구적 가치는 뭡니까? 제작 정신. 즉 의례적 가치는 뭡니까? 셀즈맨십이 많이 팔아서 돈 버는 이런 그 정신이 아니라 제작 정신.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정신이고, 또 도구적 가치는 영리가 아니라 산업의 입장.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성과가 중요하지,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그 다음에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커먼맨의 이익을 더 중시했겠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 봉사가 더 중요한 거죠. 태업이란 것은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산량을 100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데 더 가치를 높이고 독점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죠? 태업을 해버립니다. 80개만 생산하는 거죠. 여기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산이나 모든 경제 활동의 목적이 불쾌한 모방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면은 그죠? 이걸 우리가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적인 기업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처럼 그 효율성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확 줄여버린다는 의도적 철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효율성이 더 중요하죠. 비즈니스, 번영보다. 비즈니스는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것보다도 산업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이고, 이러한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 활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 경제학은 뭘합니까? 도덕적 경제학에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도덕적 판단의 어떤 기준이 바로 도구적 가치고, 도구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죠? 오른쪽처럼 이렇게 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그게 올바르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이 도덕적 그러면 가치의 일을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적 효율성을 거부하고, 시장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즉 기업가 돈을 많이 벌어가느냐 하는 것을 효율성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 가치는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우리 인간이 발전해는 기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 효율성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우리가 생산해 나갈 활동을 할 때 이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임금이라든지 폭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개발해내는 지식을 경제 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것.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그 활용하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남녀 평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부당하게 차별을 둔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력, 아니면 학벌,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월급 적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서로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활용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이 경제 활동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게 도구적 가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즉, 그 말은 개인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례적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낭비, 그 다음 실업, 불평등을 유발하는데, 우리 현대 자본주의의 많은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의 가치관이 바로 알고 보니까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의례적 가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을 나눴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했죠.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의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학파입니다. 이런 경제학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니까 낭비와 실업,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 대신에 우리 지식이 덜 활용되고 그다음에 차별이 많아지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계속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이런 도구적 가치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건 우리 지배하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았죠. 그죠? 그 의례적 가치였다. 자, 그 교과서 168페이지 8-2의 왼쪽 란에 되어 있죠. 이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도구적 가치를 회복시켜야 우리 인류는 좀 더 우리 인류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조금 쉬고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른 가치론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